자, 시장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이제 진짜 연말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시장 얘기 뭐 앞에서도 계속 네. 뭐 반복적으로 나왔겠지만 네. 뭐 시장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내용은 계속 좀 시장이 최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은 상태. 네. 최근에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은 형태로 많이 네. 나오고 있고 이제 어떤 시장 상황 자체도 10월, 11월 때 이제 끌어올렸던 게 이제 펀더멘털이 동반되지 않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의 신저가 기록하면서 뭐 테슬라 이슈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도 좀 있으면서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권고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 저희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월 때 내년 공부 열심히 하자. 네.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디에서 조금 큰 그림에서 좀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뭐 공부를 많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아마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전쟁 이슈가 정말 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사우디와 중국과의 결합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정학적 문제부터 해서 또 중국이랑 미국과의 갈등 양상 자체가 이미 뭐 지정학에서 기정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리스크긴 하지만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본 좋습니다. 내용을 좀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일단 시장 얘기로 네. 잠깐 언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올해 내내 물론 힘들었지만 네. 네, 뭐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네. 저도 올 한해 투자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든 한 해였는데 FOMC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뭐 12월 중순 이후에 뭐 사실상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좀 둔화된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FOMC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야기는 했지만 점점 더 어떤 뭐 금리가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투자자분들은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표가 된 건 사실이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빠지면서 조금은 더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오픈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은행에서도 조금 더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사실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10월, 11월을 통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좀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조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 일단은 비싸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세금 이슈라든지 또 연말을 앞둔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다. 네, 짓누르고 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어쨌든 내년에 대해서는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또는 매크로 네.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실물 경제와 가까운 어떤 영역, 네.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을 갖는 자산군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올해와는 다른 어쩌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펀더멘탈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 수 있는 어찌 보면 금융자산에 가까운 자산 클래스일수록 먼저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좀 많이 먼저 떨어졌고 부동산이 늦게 떨어졌으니까 부동산은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네, 주식은 좀 돌아설 수도 있다. 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저는요 내년에 금년보다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네. 30%또 빠지겠어요.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시장. 주식. 주식 30% 빠졌는데 물론 여기서 30% 빠질 수 있겠죠 또. 그렇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올해보단 좋을 것이다. 근데 워낙에 최근 들어서도 뭐 이익 추정치 값들이 워낙에 네. 많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 뭐 기존에 다 경제가 좋지 않고 성장이 안 나오고 지금까지 그래도 버텼던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점점 그 내년이라는 비즈니스를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약세론을 펼치고 계신 분들의 주장은 결국 펀더멘탈이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매력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결국 지금으로부터 기업들의 이익 추정이라든지 또는 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뭐 뒤로 갈수록 더 소위 나쁘게 보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대표님 마찬가지로 시장은 경제는 좋지 않겠지만 또 실적 추정치들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달러가 빠진다는 그 그림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약세를 동반한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도 조금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지정학적 관련된 리스크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정학적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올해도 계속 있었던 유럽의 문제,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비롯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 양상.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뭐 공부들을 해보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어떻게 좀 관심 있는 부분과 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최근에 워낙 또 축구도 좋아해서 네. 월드컵에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카타르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축구에서는 변방 지역인데 네. 어떻게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때 기본적으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갖고 있는 특성 최근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도 뭐 그런 네. 연장선이겠지만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탈석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중동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원자재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의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들 국가들의 이익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년 또는 그 이후에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오일머니가 오일머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 우리가 큰 그림에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타르가 어떻게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석유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 근데 결국 주변을 둘러봐야 되겠죠. 카타르의 걸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뭐 쿠웨이트, 바레인, 뭐 카타르, 또 아랍에미리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더뎠습니다. 물론 1인당 GDP는 높죠. 뭐 원유라든지 또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익은 많이 얻고 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네. 워낙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를 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뭔가 뭐 조금 더 10년 전부터 네. 거슬러 올라온 얘기지만 우리는 뭘 해야 탈석유를 할 수 있을까? 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카타르가 생각해낸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미디어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를 한번 네. 보시면 네. 알자지라라고 하는 방송 마치 그 중동의 CNN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미디어의 강점이 결국 카타르에 소속돼 있는 언론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알자지라의 그 기존에는 사업 부서였는데 네. 결국 이게 독립을 해서 따로 이제 독립적인 법인이 됐는데 비인 스포츠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뭐 이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글로벌 그 주요 메이저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이 판권을 확보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비인 스포츠라는 것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2019년에 카타르 걸프만 지역에서 이 카타르에 대한 봉쇄 조치를 내렸을 때도 결국 이 비인 스포츠만큼은 사우디에서조차도 거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카타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반으로 해서 조금 추진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은 빠진 얘기지만 아시안 게임도 네. 1950년대부터 지금 17회, 1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동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은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이었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진행이 되면서 월드컵 유치까지 됐고 또 2030년 아시안 게임 유치까지도 이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갖고 있는 미디어 산업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을 가지고 중동 그리고 중동에서 기존에는 어떤 석유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지만 탈석유에 대한 어떤 산업에 네. 대한 어떤 선점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카타르가 좀 계속해서 그렇군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예. 이런 움직임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네옴시티 네. 얘기도 뭐 네옴시티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사우디가 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 스포츠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이 행사를 뭐 사우디는 워낙에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걸 놓쳤던 거는 뼈아프지만 결국은 이 네옴시티가 추진하고 하려는 이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이랑도 엮여집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중국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도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의한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1대1로 그리고 사우디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전 2030이 결합이 돼서 어떤 미래 산업과 신산업이 어떤 뭐 사우디 네옴시티와도 연결이 지어지는 네. 그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합종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사우디와 미국이 결합을 해서 197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다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사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1 테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충격을 겪었던 우리는 조금 소홀하게 여겼을지 네. 모르는 그냥 쇼크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이 중동을 향한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됐던 사건이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네. 그래서 9.11 테러를 촉발을 했던 당사자들이 사우디와 이집트, 소위 말하는 친미 세력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탈을 했다. 이게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대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근데 사건이었던 네옴시티는 보면은 너무 그냥 비현실적이라고 할까? 너무 황당하게 네. 사이즈가 큰데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 네. 그게 뭐 어떻게 기술적인 결합을 해서 완성도가 네. 높을지는 사실 미지수가 붙지만 예. 어쨌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네. 할 수 있는 자금력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뭐 연결고리들 중국을 대표로 하는 네. 연결고리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뭐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하는 진영과 네. 중국으로 하는 진영에 이게 결합이 안 된다면. 네. 근데 좀 실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네옴, 중동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 결합이 네.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보면 충분히 기회 요인을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아무래도 중동이 유가나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거죠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런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를 볼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이 중동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란과 사우디로 대표되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네. 이게 정말 끊이지 않는 1400년에 걸친 역사적인 분쟁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미국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뭐 서두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게 첫 번째가 중동,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과 미국. 중국 네.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네. 한다면 결국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외교 전략이 과거에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뭐 소련을 겨냥한 여러 가지 외교 전략이었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을 한 근본적인 이유도 소련이 남하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우디와 뭐 이스라엘 이런 전선을 구축하면서 네. 이제 사우디로부터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면서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를 마련을 했던 네. 뭐 그런 뭐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문제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냉전도 종식이 됐고 네. 그리고 뭐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도 미국이 뭐 셰일 오일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게 자급이 가능한 뭐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동에 대한 그 개입의 어떤 필요성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예. 현실적으로는 오일에 대한 자급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더불어서 뭐 9.11 테러를 통해서 사우디에서 소위 말하는 친미 세력에서 어떤 이런 엄청난 공격을 당했다. 네. 이게 결국 중국이라는 어떤 신흥 세력과 결부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과거에는 대서양 쪽으로 향하는 어떤 외교 전략이었다면 그래서 유럽과 어떤 중독을 겨냥한 이런 외교 전략이 좀 필연적으로 작용을 했던 시대였다면 네.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평양 쪽으로 네. 이제 많이 화두를 넘기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어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도 조금은 톤다운하는 상황.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우디는 독자적인 어떤 뭐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결탁해서 러시아, 사우디,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또 형성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로 내년 공부 쪽으로 치중하신다 그랬는데 과거까지 이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네. 하고 네. 계시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자, 미중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네. 해볼까요? 미중 대립은 사실 오래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점차 확대가 되면서 뭐 반도체 패권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은 어떤 부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우선 뭐 탈세계화라고 하는 네. 부분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탈세계화는 기존의 효율적인 시스템화에서 비교의 원리가 작동했던 이 시대였다면 탈세계화는 사실 뭐 그 비교의 원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더 작동하는 네.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이 그만큼 마치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소련과 버금갈 만큼 위협적인 세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뭐 대전환, 전략의 네. 대전환이 예. 있었던 거겠죠. 근데 미중 분쟁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3라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역 분쟁, 두 번째는 화웨이라는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쟁,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지금인데 결국 체제 경쟁이다. 네. 그래서 과거 1, 2라운드와 다른 지금 3라운드의 양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립 양상이라기보다는 진영을 구축해서 진영 대 진영이라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러면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탈세계화를 기반해서 블록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자의 생태계에서는 서로 배타적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1라운드가 보여지고 시기적으로는 19년 정도. 2018년 예, 정도라고 18년, 볼 수가 19년. 있겠죠. 2라운드는 뭐한 뭐 19년 예. 뭐 불과 얼마 전이네요. 네. 예. 뭐 그 이전에 뭐 환율 가지고도 여러 가지 네. 뭐 분쟁도 있었고 뭐 화폐 전쟁 얘기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라운드 체제 내에서 핵심적인 건 결국 블록화가 진행이 되는 양상 속에서 네. 특히나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딱 들어갑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과거의 원유와 같은 마치 미래 산업에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네. 산업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는 여러 조치들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메모리 쪽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뭐 세계화를 통한 비교의 원리가 아니라 자국 내에 어떤 공장을 건설을 하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는 네. 이 대내적인 경제 정책을 조금 더 대외 정책으로 확장을 했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어떤 밸류체인을 엮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어떤 반도체 그 관련 법안들 거기에서 결국 중국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을 네. 다 어떤 인센티브에서 제외를 네. 한다든지 또는 이 사용하는 거 거래처로부터 약간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는 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전형 단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지금은 뭐 로엔드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겠지만 계속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결코 반도체 산업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뭔가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중국에서도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결국은 비효율적이겠지만 각자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재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 종합 반도체 공급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비나 소재 같은 그럼요. 경우는 뭐 어느 어떤 세팅하는 과정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네네.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 1차 관문은 어떤 이 각자의 생태계에서 자칫 줄을 섰다가 실리적으로는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거대해지고 있는 이 각자 생태계의 파이 여기에서의 어떤 기회 요인은 분명히 포착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오늘 그 특별히 주제에서 그 지정학적에서 기정학적으로 어렵네요. 지오폴리티칼에서 이제 테크노 이제 폴리티칼로 가는 건데 이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뭐 미국은 좀 쉽잖아요. 그냥 딱 블락해서 우리가 더 기술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있고는 싶은데 네. 뭐 별로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떨까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 기업들 기존에 뭐 거래했던 네. 뭐 우리 뭐 하이닉스도 기준으로 해서 예, 보면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공장이 막 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기존에는 어떤 중국의 자본 내지는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아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를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예.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이기도 예, 하고 예. 그걸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형태로 네. 나타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뭐 네.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겠지만 뭐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워낙에 미래 산업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네. 정말 다수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R&D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 또는 뭐 어떤 자율주행 뭐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차원에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같은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끼리의 어떤 뭐 결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조금 더 무섭게 성장할 수 네.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좀 그렇군요. 바라봐야 된다. 예, 이런 중국도 생각을 하고 결코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년에 또 모셔서 계속해서 좋은 네. 얘기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네, 감사합니다. SKG관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